안녕하세요. 개념형사학원에서 숙명여고 학생들 수학 가르치고 있는 김부식 강사입니다. 벌써 다음 주가 이제 드디어 개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대비를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2 숙명여고반 수학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름만 봐서는 다 국사 가르치면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수학을 좀 좋아하고 수학을 좀 잘해서 어쨌든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제가 과학고를 나왔고 수능도 좀 잘 봤습니다. 뭐 2개 틀렸는데 그때 전국 등수로 한 2자릿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오해하시는 게 저 사람은 어릴 때 좀 수학 잘했다고 하니까 어렵게 가르치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초창기에는 조금 막 어려운 거 좋아하고 어려운 거 가르치고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은 최대한 쉽고 학생들이 최대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숙명여고반을 하기 때문에 사실 숙명여고 학생들이 다 수학이 막 잘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물론 대신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최대한 풀어서 최대한 쉽게 많이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일단 숙명여고 내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4번이나 시험 봤잖아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고2 학생들 이미 4번이나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일단 숙명 내신의 특징은 프린트와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과서에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교과서는 원래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한다고 생각하고 프린트가 정말 중요하죠. 그럼 거기에 추가로 기출이 좀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출이라는 게 뭐냐면 별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의사 때 보는 수능평가원 교육청, 일명 수평교 기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봐야 학생들이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학년 과목은 수능 과목이죠. 그러니까 워낙 좋은 문제도 많고 워낙 중요한 문제도 많습니다. 기출 문제 그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숙명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적극 활용해 주더라고요. 당연히 프린트 문제도 당연히 다 기출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프린트에 안 나온 문제라도 기출 문제는 항상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시험은 아니에요, 솔직히. 다만 풀이를 제대로 모르고 장황하게 풀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맨날 뭐 빠듯하면 아직 공부가 덜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굳이 타임어택 연습 이거보다는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풀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뭐 쇼컷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출이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기출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작년 내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숙명여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마지막 문제예요. 뭐 이미 많이 봤잖아요. 단답형 마지막 문제 가장 난이도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소스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냐? 2021년 고3 6월 평가원 15번입니다. 평가원 문제 사실 난이도 그렇게 쉽지 않고 15번이면 뭐예요? 공통 과목의 킬러입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사실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복잡한 문제까지는 아니었어요. 대신 그래프를 그러니까 그려야 되는데 그게 항상 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풀이를 좀 보면 자, 분명히 표현들은 원래 다르거든요. 여긴 집합이고 여긴 방정식인데 요걸 만족하는 또는 요걸 만족하는 합집합이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할 수도 있고 이걸 만족할 수도 있다. 근데 똑같습니다. 얘도 이걸 만족하거나 이걸 만족하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표현만 바꾼 거예요. 심지어 범위 t가 1보다 작거나 절대값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문제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숫자 변형.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 곱하기 Q였는데 이 P를 구하는 과정이 원본 문제에서 그냥 기억 내용이에요. Q를 구하는 과정이 원본 문제에서 디귿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두 문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숫자 좀 변형됐고 하나 차이 있다면 구하는 과정에서 가로축과 세로축 차이라는 거 하나.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프린트에 있느냐? 프린트 문제가 아닙니다. 프린트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출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냅니다. 사실 작년 문제들 보면
수원, 수투 모두 다 기출에서 비슷하게 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중요하고 좋은 문제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기출문제 중에서요. 그럼 숙명 선생님들 입장에서 굳이 그런 문제들을 나누고 이상한 막 시중교재, 어려운 교재에 구석구석 박혀있는 문제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뭐 저랑 공부를 하시던 말던 무조건 기출은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하면, 자, 작년에는 교과서와 프린트를 반드시 숙달한다 해서 프린트를 조금 확장시켜서 기출문제들을 반드시 숙달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반복해야 됩니다. 좀 전에 같은 문제는 대충 보면 몰라요. 그래서 반복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골고루 공부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개념을 처음에 공부하고 기본 문제, 응용 문제 한 다음에 계속 심화. 왜? 심화 문제가 오래 걸리니까 기본 문제나 아예 개념 다시 보는 이런 거에는 아예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심화 문제만 열심히 해봤자 실력 향상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실력 향상은 기본을 탄탄히 하고 그 탄탄히 하면서 얻어지는 거지, 어려운 문제 많이 푼다고 그렇게 실력 많이 쌓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그냥 암기 느낌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그러면 꾸역꾸역 해서 그냥 이해만 하는 정도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외우는 게 도움되느냐? 도움도 별로 안 됩니다. 그런 친구들이 응용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을 잘할 수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정말 많이 봐서 이 문제도 본 것 같아, 저 문제도 본 것 같아,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를 정말 탄탄하게 해야 그 기본기 가지고서 응용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근데 슬프게도 학생들이 문제에 치여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어느 정도 문제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기본 문제, 응용 문제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습게 보지 말고 탄탄히 공부해야 그게 결국 심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꼭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꼭 연습시켜요. 자, 그 다음에 숙명여고반 소개를 잠깐 드릴 건데, 당연히 대상은 숙명여고 고2고 그 다음에 개강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 반은 월금반이고 5시 반에 수업이 시작하고 10시에 끝나는데 가끔 이제 조금 더 일찍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오답을 좀 시간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더 늦게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닉인데, 클리닉은 이제 일요일 1시에서 5시, 6시에서 10시 둘 중에 한 번 참석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열심히 하는 친구가 클리닉을 잘 오고, 사실 클리닉 잘 안 오는 친구들은 오히려 약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100%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학원이 어쩔 수 없이 겹쳤다,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클리닉 뭐 이제 등한시하는 친구들은 결국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무조건 꼭 와야 돼요. 이미 고2잖아요. 고2면 알 거 아니에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래서 시간 투자 충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이때 나눠주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정규 수업 때 이제 자취교재를 쓰긴 하지만 주말에 클리닉 때 EBS라든지 기출문제 풀립니다. 그래서 꼭 와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때 안 온다고 안 나눠지진 않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결국 쌓여서 결국은 성적이 내려가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클리닉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도 계획인데, 일단 처음에 개강한 다음에 3주 동안은 수원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당연히 수원 개념 정리해야죠. 한 3주면 딱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는 단원에서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수로 한 4타임, 삼각함수 쪽에서 한 2타임에서 한 6타임이면 충분히 개념 정리 끝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은 주에서 이제 3회 정도 확통 개념 정리를 합니다. 확통도 아마도 원순열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이제 이항 정리라는 단원에서 끝날 것 같은데, 한 3회 정도 하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3회 정도 확통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이제 반복이고, 이때는 사실은 스케줄이 약간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숙명 시험 날짜가, 그러니까 뭐 시험 기간은 이미 정해졌겠지만 구체적으로 확통을 언제 보는지, 수학원을 언제 보는지에 따라서 약간 이 진도를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확통을 먼저 보면 시험 근처에 확통을 좀 더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원을 먼저 보고 확통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 주에 본다. 그러면 사실은 확통은 나중에 이제 주말에 충분히 공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조정은 있을 것 같고, 이때는 주로 복습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 같은 경우는 개념 연습할 때는 약간 이제 모의고사 스타일보다는 약간 복습 테스트 위주로 많이 진행할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나 이런 확인하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린 4월 4일부터는 모의사 형태로 숙명 그 시험 스타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좀 그나마 성적 올리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손풀이입니다. 자, 별건 아니에요. 이 문제를 제가 푼 겁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반드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 손풀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쉬운 문제든 정말 어려운 문제든 제가 제공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다 손풀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학생들이 저의 사고, 저의 시야를 따라하길 바라요. 전 이렇게만 한다면, 익숙해진다면 전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들어주는 풀이 자체는 거의 수능형 스타일이라고 보면 돼요. 저 지금 이제 고3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고3과 고2 풀이법이 그렇게 완전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걸 많이 시키면 어쨌든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냥 적당히 막 방정식 풀듯이 다 노가다로 풀었는데 어쨌든 이걸 따라하기 힘든데, 저는 맞는 문제든 틀린 문제든 다 비교해서 제가 가진 모든 실력을 다 흡수하길 바라요.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따라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저보다 더 저처럼 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이게 학생에 따라서 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은 금방금방 저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어떤 친구들은 조금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걸 주고 뭐 개념이든 질문이든 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손풀이를 열심히 따라하면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있고, 좀 구체적으로 이제 이거의 용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힌트 겸 해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집에서 어쨌든 숙제를 할 거 아니에요. 숙제할 때 풀고 채점하고, 전 이런 거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풀고 채점하고 이제 오답도 하는데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봐야죠. 학원 올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그렇다고 밤늦게 막 카톡 이런 걸로 질문 100%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설을 주고, 그럼 그 해설을 보고서 아,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그걸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집에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틀린 거에 대한 용도뿐만 아니라 맞는 문제도 다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풀이가 어마어마하게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쓱 읽으면, 눈으로 쓱 읽으면 금방금방 이해될 정도는 아니에요. 물론 쉬운 문제는 그러겠지만 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은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전 이런 것도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학생들이 따라하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처럼 풀게 되고 저와 비슷한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실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복습 대활용, 이건 뭐냐면, 자, 숙제할 때 어쨌든 힌트 겸 해설로서 작용을 한 다음에 저는 반복을 시켜요. 계속 반복을 시키는데 또 안 풀려요. 또 안 풀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또 봐야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제가 쓴 풀입니다. 제가 가르친 대로 푸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복습하면서 맞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지 하는 게 이걸 보면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학생들이 복습할 때 활용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용도는 숏컷입니다. 숏컷이 뭐냐면 최적의 풀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신기한 풀이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기한 풀이는 실제로 학생들이 시험에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풀이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좀 그래도 중요하면 한 두 가지 정도 만들어서 야, 이게 보이면 이렇게 풀고 안 보이면 이렇게 풀어, 뭐 이렇게도 하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저는 신기한 풀이는 잘 안 해요. 그리고 풀이 자체도 여러 가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뭐 가끔 보면 뭐 확통 같은 경우는 한 문제에 대해서 진짜 막 6가지 정도 풀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이 6가지 풀이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우와, 이렇게도 다양하게 공부한다, 안 돼요. 오히려 혼동만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풀이, 그리고 수능까지 쓸 수 있는 풀이로 그냥 하나, 많아봤자 2개 정도로만 알려줍니다. 왜냐면 그래야
학생들 입장에서 공부하기 편해요. 물론 학생이 정말 수학을 잘하고 이런 친구라면 5개 쓰면은 다 소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던 학생들은 대부분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괜히 여러 개 가르쳐서 혼동 주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확실히 가르쳐서 이걸 익히면서 탄탄하게 기본기를 쌓아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 용도는 이걸 하면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모든 문제에 이걸 다 줍니다. 이 풀이에는 제가 가르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고 해설까지 이걸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저처럼 생각하고 저처럼 풀게 됩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그래서 원칙대로 좀 풀려고도 노력하고 어쨌든 그래서 따라하면 마치 이런 거 있죠. 도제와 장인과 도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생들은 저의 하나하나 이 공부하는 걸 푸는 거 모두 다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빠른 친구들과 뭐 차이는 있겠지만 장담하는데 수학 실력 자체를 보장합니다. 사실 이제 요게 역할을 이제 뭐 한 예를 하나 들어주면 최근에 온 친구예요.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작년 10월쯤에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등수가 높진 않아요. 200등대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못한 것까지는 아니고 보니까 도형이 좀 많이 나오는 단원이 약하더라고요. 고1 때도 이제 도형 파트 있는 단원이 좀 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고사는 117등. 등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근데 이때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는 이때도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잘못 공부하고 있었어요. 사실 수투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래프 같은 거 잘 안 그리고 다 방정식 풀듯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꿔준 게 어차피 이 친구가 나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갖다 준 걸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래프도 당연히 그릴 수밖에 없죠. 왜? 제가 그래프로 풀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다 보니까 그냥 성적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학은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대로 열심히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손풀이를 주는 이유는 학생이 제가 가르친 걸 어디서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강점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인데 사실 이게 별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강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뭐냐? 저는 제가 직접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풀이도 다 제가 직접 쓴 풀이만 줍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다 제가 직접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혼동이 올 일이 별로 없어요. 가르친 사람이 해설도 다 만들어줬고 그리고 심지어 모르는 거 질문해도 그 사람이 가르쳐준다. 일관된 원칙으로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하면서 해설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써준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다양한 풀이를 보면서 오히려 혼동이 와요. 오히려 그냥 한 가지 풀이를 밀고 나가야 대신 이게 잘 풀어줘야겠죠. 그러면 혼동 안 하고 기분이 탄탄해질 텐데 오히려 막 이런 사람한테도 듣고 저런 사람한테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저희 학원에 오는 좀 큰 학원에서 오는 친구들 보면 이유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그 선생님의 수업이 어떻냐? 괜찮대요. 수업 자체는 괜찮은데 해설을 안 줘요. 정답은 주는데 해설 안 주니까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였다면 그냥 잘하겠죠. 해설 같은 거 없어도 스스로 해설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최상위권은 원래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막 시간 고민을 하는데 성적은 안 올라가고 사실 맨날 어려우니까 수학에 대한 그 자존감도 내려가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는 친구들 또는 조교가 질문을 받아주는데 조교랑 좀 안 맞는 거예요. 또는 조교 선생님이 풀어주긴 하는데 자기가 배운 이제 강사와 조교가 풀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혼동이 오기 시작하죠. 아무리 그 조교가 그 강사한테 배운 훌륭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강사가 질문받는 것과 조교 질문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지어 그 조교가 똑똑하면 더 안 좋아요. 왜? 똑똑한 친구들은 자기 개성을 갖게 됩니다.
왜? 공부할 때 스스로 개성을 갖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처럼 그대로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혼동이 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차이점이라도 발견한 친구들은 공부를 좀 하는 친구들이고 정말 약한 친구들은 그거조차도 모르고 그냥 혼동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수업을 직접 하고 해설도 제가 가르치는 데 그대로 만들어준 해설이고 질문도 다 제가 받다 보니까 어쨌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사고력까지 바로 상승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강점이 돼버렸어요. 어쨌든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하신 손풀이, 그 다음에 이 강점을 가지고 학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사실 어릴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이제 좀 느끼지더라고요. 자, 이 사람은 존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입니다. 20세기 가장 천재라고 이제 칭송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학은 익숙해지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와닿는 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생들 보면 정말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구경해가지고 그냥 아는 건 많아 보여요. 어떤 문제를 봐도 선생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근데 정작 풀지를 못해요. 왜? 그냥 한두 번씩만 풀어본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오답 노트도 제대로 한 적도 없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워낙 바쁘니까, 워낙 많은 문제를 주어지다 보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구경한 거예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오히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소한은 좀 그랬네요. 어쨌든 딱 풀어야 될 어떤 바운더를 정해놓고 이것들을 반복해서 탄탄하게 잡고 가는 게 어쨌든 수학을 잘하는 길이라고 봐요. 그게 바로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많이 반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반복을 해야 자기 아는 게 쌓아지면서 응용도 할 수 있고, 그게 뭐로 연결됩니까? 성적으로 연결되죠. 사실 이렇게 대치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사실 대학으로라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열심히 한 친구라면 그래도 전 대학으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마지막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2025년에도 열심히 한번 달려볼 생각입니다. 학생이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해주면 그러면 사실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학종, 정시, 무조건 수학은 어디에든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학 때문에 대학에 이제 좀 불이익 받는 일은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튼 생각보다 좀 오래 찍는 게 길어졌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부식 강사였습니다.